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그 문제풀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단은 떠올릴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강의 중에 막 말을 하더라도 지금은 알 것 같은데 문제를 막상 닥쳐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문을 다 좀 2달 먼저 한 분이나 지금 한 분이나 늦게 한 분이나 결국은 문제풀이 들어가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뭘 기억하냐면 이 파트가에서 뭘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취득세 파트에서는 취득세에 뭘 강조했다. 그것들을 약간 떠올려서 이 지문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뒤처지더라도 조금은 지금 조금 별이 없는 강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좀 힘들더라도 일단은 3, 4월 달 지나고 5, 6월 달 지나서 한 2번 정도 하면서 과목의 전체 틀을 잡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문제풀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설명에 반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라고 짚어줄 때 그 지문을 그때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때는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한 노력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희 배려 없는 강의라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 3만 원 국세를 저희가 안 했잖아요. 이 파트 같은 문제 넘어가면 지금 배려 없는 강의라는 게 아까 그 기초 강의 1년짜 기초 강의를 안 되신 분들한테 저희도 국세를 안 했어요. 어차피 근데 그 전체 커리큘럼 전체를 그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여기를 너무 뒤로 빼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시험 보지도 않으니까 그 걱정이. 그래서 지금 거기 빼려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제 걸음걸이가 지금으로는 시속 150을 밟아야 되는데 저는 한 120 정도 밟고 있는데 좀 속도가 많이 늦춰지네요. 자, 빨리 달려봅시다. 그래서 68페이지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은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신고 납부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바로 이제 과세 표준은 신고 가액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68페이지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좀 정확히는 취득 당시의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것들 다 판설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69페이지 1, 2, 3번의 타이틀이 있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신고 가액이 원칙이지만 이제는 그 취득 당시의 신고 가액을 하지 않는 경우가 2번. 그래서 69페이지 이외에 있는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객관적인 거래에서 믿을 수 있는 거래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신고가액도 시가 표준액도 아닌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8페이지의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의 신고 가액,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해서 이 가격에 우리가 매매를 했다라고 신고를 한다면 그 가액을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단 우리가 연부 총액에 대해서 부분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 그래서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 그래서 100억 총액에 대해서 20억씩 납부한다면 여기서는 20억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가로가 있죠. 그래서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00억인데 만약에 여기 추가로 이제 1억원에 대해서 계약금을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 해 납부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20억과 1억에 합쳐서 이제는 21억이 처음 납부하는 연부금액이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꾸면 되겠죠? 총액을 101억으로. 또는 뭐 다른 데서 뭐 마지막에 19억으로 뺀다든지 뭐 그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다라면 그 계약금과 첫 회 납부하는 것을 이제 첫 회 취득세의 기준 신고가 취득 금액으로 본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고 그 말은 이 계약금도 첫해 같이 묶어서 21억으로 연부 금액을 먹고 이것에 대한 취득 금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이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그래서 를 말하게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신고 가액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69페이지에 이제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했죠. 자, 시가 표준액은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였죠? 공시가격입니다. 국가에서 매회 일정 시점에다가 이 가격에 공시되는 가격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준 시가라고도 하게 되겠고, 여기처럼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고도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시가 표준액은 우리 지방세에서 말하고 국세에서는 국세라고 표준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시면 양도세 공부할 때는 기준시가를 다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공부하는 취득세나 바로 뒤에서 공부하는 재산세 이런 데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공식 가격의 다른 내용 같은데 이름을 다르게 쓰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시가 표준액을 쓰는 방법은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할 때 국가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죠? 취득일 60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다음 국가는 그렇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를 해서 보지서가 날라오게 되겠죠. 자, 그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다? 시가 표준액을 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신고를 했는데 신고 가액을 표시 안 했어요. 자, 우리 거래만 했다라고 하고 매매 금액을 산정 안 했어.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는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잡게 되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적을 때. 그렇다면 그때는 그 기준 금액이 바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9페이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시험 관련 부분은 아닌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1번과 5번 정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가격, 그리고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표시한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참고로 주택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시 그 각 건축물별로 이제 건축 신축 가격 기준을 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에 따라서는 구조 용도 위치별로 이제 그 지수를 각각 산정해서 매기게 되겠고요. 또 그리고 그 건축물은 이제 보통 뭐 시멘트 구조 같은 거 60년 그리고 어떤 각 내부 연수를 가져가지고 그 잔존 가치에 따라서 역시 그것을 이제 감가하고요. 또 역시 다음번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가감 산중에서 산정한다. 끝. 시험과 관련된 질문 아니니까요.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국수공판정보 관계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객관적인 거래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실제 신고 금액이나 또 시가 표준액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금액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이 되니까. 따라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것. 자,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방배 등에 의한 취득. 그리고 이제 판결문 등에 의한 것, 아까 우리가 본 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5번의 법인장부. 자, 추록에 보시면 이제 뭐 다만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으니까 이것을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바로 6번에 새로운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다라면 그 검증에 따라서 그 가격을 인정받고 그래서 그 검증으로 이제는 이제 인정한다. 하지만 이거 역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실제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규정이 들어왔으니까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시험 지문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취득.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따라서 하는 것을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뭐였죠? 사실상 잔금 기준 뭐만 된다? 국수 공판 장애다. 금액을 산정할 때는 검증이 이루어진 금액을 하지만 기준일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기준일 때는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설명이 될까요? 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자, 개인 간의 거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상 잔금 기준을 이제 취득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거래에 있을 때는 국수공판장의 5가지에 의해서 잔금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금액을 산정할 때는 이제 검증이 이루어진 그 금액을 인정하는 게 추가가 됐죠. 근데 검증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일에 대해서는 검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검증을 추가하면 이것은 뭐가 돼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지급일과 관련해서 검증은 인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게 되면 조금은 헷갈리거나 혼동을 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혼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공부한 건덕지가 있다. 혼동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혼동이 안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안 되는 거죠. 혼동이 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혼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정도 공부면 이제 좀 뭔가 맛을 봤기 때문에 공부가 조금은 된 거고 뭔 말 같은데? 라는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런 느낌도 없다라면 아예 내 머릿속은 이제 신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죠. 항상 말하지만 신의 축복은 우리가 지금 거절하는 게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분명히라고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자, 이제 취득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취득 가격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양도 가격과 비교할 때는 조금 그렇게 덜 중요해지긴 한데요. 그래도 취득 가격, 그래서 내가 가격을 산정할 때 어떻게 그 가격을 산정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과세 표준되는 취득 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자, 뭐 좀 내리가 다른데, 자, 우리가 이제 할부금을 낼 때는 할부 이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할부금을 내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중간에 완납을 하게 돼요. 그 할부 이자 부분을 내가 안 내는 거죠. 네. 그럼 그 부분을 할부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을 할인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이제 할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 하다가 중간에 내가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9천만 원으로 내가 이제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계약한 1억이다 아니면 실제로 지급한 9천이다. 그쵸. 할인된 금액인 9천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부 총액을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네가 중간에 등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매덕을 내가 이제 그 할인 받았다면 이때는 그 할인된 부분은 취득금액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뭐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 합계액을 말하고 이제 할인됐다면 할인된 금액. 그래서 1억이 계약됐다 하더라도 화살표 9천으로 이제 중간에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9천이 바로 취득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교해 주실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1번도 비교해 주실 것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 건물을 학원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내가 합니다. 근데 돈이 부족해서 내가 이 건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합니다. 그럼 차입을 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죠. 네. 그러니까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은 바로 취득 가액으로 볼 수 있지만, 자 그러면 그 위쪽에다 건설 자금으로 할 때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자 내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싶어요. 역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으로부터 내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럴 때는 1번에 의해서 들어갈까요? 아파트 분양은 아까 무슨 취득이라고 그랬죠? 승계 취득이었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대출이자는 취득가액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건설자금에 충당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그러니까 원시 취득,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면 그때는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자, 승계취득, 아파트 분양 적어주시고 그럴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자, 2번도 좀 지문 자체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아까 말했죠. 할부를 하게 되면 이자가 들어가는데 그 이자도 역시 취득가액으로 보는데 결론은 다만입니다. 다만에 법인 동그라미. 법인 동그라미에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만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일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고, 다만은 뭡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하면서 그러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약간 조금 헷갈리는 지문들이 이제는 그 시험 실제 지문에 나왔을 때 정확히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4번도 우리가 옛날에 4번 취득에 필요한 영역을 대가받은 것들, 그러니까 뭐 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도 이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5번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부담부 증여할 때 약간 설명한 적이 있죠. 부담 부분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걸 말한 겁니다. 실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그러니까 옛날에 설명한 거 있죠? 10억짜리 건물에 3억 원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저당권은 채권은 내가 인수를 하고 실제 금액은 내가 얼마를 지급해요? 10억짜리 건물이라면 7억만 지급하죠. 그럼 실제 지급은 7억이지만 내가 이것은 얼마 주고 산 거예요? 3억은 내가 나중에 낼 거니까 전체는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잠깐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쪼개고 풀어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제 법에 따른 주택채권 해당 부동산의 키워드가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선. 저는 이건 꼭 국가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주택채권 매입했다가 바로 현장에서 파면 그 수수료를 또 이제 떼는데, 자, 어찌됐든 뭐 이때는 키워드는 취득 이전에 양도할 때만 매각 차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 자, 이제 이것과 비교되는 것,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자,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계로 말했지만 이제 그 간접비용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71페이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이제 뭐 분양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광고 선전비, 판매 비용 등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 두 번째는 이용하면서 쓴 사용료 같은 것들. 사용료는 그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을 이용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 등은 바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주비입니다. 자, 세입자가 이제 건물을 샀는데 이제 이주 비용 안 주면 나 못 나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주 비용을 또 몇십만 원 챙겨줍니다. 그렇다면 이주 비용은 건물 자체에 쏟아붓는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취득가액과 아닌 것들, 그래서 특히 1, 2번 같은 것들 좀 잘 비교해 주시고요. 취득가액에 포함된 1, 2번, 그리고 취득가액이 아닌 것들, 광고, 선전비 등, 또 이용료 등, 또 이주비 등 이런 것들은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 이때는 토지와 건물은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상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토지와 건물을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는 한꺼번에 취득된 가액을 어떻게 토지와 건축물들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실제 금액은 100억인데 100억에 샀는데 이제 시가 표준액은 80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율이 상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30억이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50억이라면 3대5 비율로 100억을 쪼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그 비율로 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러한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냈을 때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을 나눈 금액, 그러니까 안분하여서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2번, 이런 시가 표준액이 없다라면 그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감정 가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되겠다. 자, 이제 간주취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주취득은 아까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이제 건축할 때인데, 자, 가로 뭐가 있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그랬죠. 신축과 재축은 뭡니까? 신축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재축은 부셔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고요. 따라서 이때 여기서의 말하는 간주취득으로는 이제 신축과 재축을 빼니까 뭐가 남죠? 증축. 그러니까 간주취득으로 보는 것은 증축을 말하는 것이고,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리고 선박 차량 기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무슨 가격?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자,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원칙은 신고가액인데 그렇지 않을 때 신고가 없거나 또 신고 가액이 없거나 또 그 가액이 이제 시가 표준액보다 이제 적을 때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했죠. 자,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을 표시하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억짜리의 건물인데 이제 증축을 함으로써 시가 표준액이 11억이 됐어요.
그런데 증가한 가액을 이제 뭐 8천만 원이라고 이제 하면 이것은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을 가지고 산정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 자, 우리가 이제 농지법에서 지목법에서 전답이었다가 그것이 이제 뭐 개발로 인해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소유자는 이제 그것으로서 소유가 바뀐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 가격은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줄, 그래서 토지의 지목변경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바꿀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 페이지 넘겨서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돈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유지를 이제 메꿔 가지고 그것을 이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그럴 때는 비용이 들어갈 때는 비용으로 하지만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키워드는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고 그 입증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로 인정합니다. 역시 개인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그리고 법인 장부로 인해서 그것이 비용이 입증이 된 경우.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지목 변경으로 증가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지만 이제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때는 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비용이 입증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입증으로는 뭐만 인정해 준다? 두 가지, 판결문에 의하거나 법인 장부. 그러니까 판장이죠, 판장. 개인 영수증 같은 거안 되고. 네, 그런 것과는 안 돼요. 그래서 판장에 의해서만 바로 입증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자, 과전주제의 과세 표준. 자,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과전주제는 누구죠? 최초든지 제차든지 그 증가된 부분이, 최초 주제에서는 전부, 제차에서는 그 증가 부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100억짜리의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인의 100억이 다 부동산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취득세 대상이 되는 법인에 이제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 자동차, 기계, 항공기, 뭐 선박공기, 그 대상이 되는 것을 100억 중에서 이것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법인이 갖는 100억이 다 아니라 취득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또 대상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뭐 한 40억 잡을까요? 40억 잡으면, 자, 이제 최초 과점주주가 이제는 60%를 차지합니다. 60%가 돼서 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법인에 대해서 100분의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은, 취득은 자기가 60%만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의 총 자산이 아니라 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액수에다가 자기가 가진 지분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다? 64, 24, 224억이 되겠죠. 그래서 24억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전주주가 취득하고 들어온 해당 법인의 부동산의 과세 표준은 부동산만의 총가액, 그러니까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따지고, 그래서 이제 뭐 100억의 총 자산인 법인이지만 100억이 아니라 총 취득 대상이 되는 40억이 자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를 나눈가에게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총이니까 100에 그 사람의 지분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뭐 6번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율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세율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점주주, 과세표준 계산 문제 나오나요,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것들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증가분 전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설립 당시에는 이제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가장 일수입니다. 자, 이제 여기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음 취득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 자, 2011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우리가 이게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가 이제 세 가지 세율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등록세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는 이제 요게 두 개가 묶어져서 취득세. 그리고 이제 이게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는 소유권 이외와 관련해서는 요게 두 가지가 묶어져 가지고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세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취득세도 2%였고요, 등록세도 2%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현재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4%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2%씩 받던 것을 이제 취득세로 한 겁니다. 그럼 바로 뒤에 넘어가듯이 옛날에 중과세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해 중과세하던 것이 있었고 등록세에 대해서 중과세하던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합쳐보니까 어차피 결론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 방식이 이제 약간 말이 이제 꼬이게 막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2010년도에 공부하신 분이 하면 그 말이 그 말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기본 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본 구조가 이렇게 관계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세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 72페이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용도 등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뭐 금액도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제 두 개가 겹치죠. 겹치면 누구 입장? 국가 입장.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세율을 따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세율이 아니라 이때는 뭘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액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차감해주는 이제 그 감면해주는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높더라도 감면율이 높다라면 결국은 세액은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는 국가는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거둘 돈이 많은 것을 원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세율이 중복이 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세 번째 끝에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우리는 표준 세율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표준 세율의 기본이 바로 이제 뭐 가감률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을 해서 가감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이제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뭐 자세히 보려니까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자, 이제 기억합시다. 그래서 일단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기본 세율이 4%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유상 승계 취득의 제일 마지막 줄이지 기타. 그래서 기타 농지 주택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00분의 40. 자, 이건 1000분율이고 100분율로 따지면 몇 프로? 4%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일반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되고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세금을 많이 감면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4%보다 감면해 주는데 감면의 정도도 역시 주택 가액을 가지고 이제는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억 이하와 6억 초과 9억 이하. 자, 초과 이하 항상 여러분이 말로 바꿔주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6억은 어디에 해당된다? 6억 이하. 그렇죠. 10%, 1%, 아니 10%가 아니라 1%가 적용되는 것이고 6억 초과 9억 이하니까 9억짜리는 바로 2%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항상 말을 바꿔주시라고 했고 9억이 초과될 때는 주택이라면 이제는 이제 3%가 적용이 된다. 자, 농지도 이제는 이제 일반보다는 약간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농지가 되는 것은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전다, 과수원, 목장 농지를 농지라고 우리 세법에서는 취득세 세법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3%. 자, 이제 상속과 증여는 약간 조금 좀 숫자가 조금 쉽지 않은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속으로 일한 것은 이제 농지와 농지 이외로만 구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농지 이외는 2.8%, 농지에 대해서는 0.5% 삭감된 2.3%. 그래서 2.3, 2.8. 자, 증여는 농지건 아니건 이제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이 증여를 받으면 3.5%, 또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약간 감면을 받아서 2.8%. 자, 그냥 비영리 사업자까지는 뭐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상속과 증여는 구별해 주시고 상속에 대해서는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로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2.3, 2.8 증여에 의한 것은 3.5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상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취득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무조건 뭘로 간다? 2.8%로 간다. 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이 뭐다? 우리가 많이 봤던 것.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은 4%.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아서 액수에 따라서 있다. 1, 2, 3%. 자, 농지는 이제 일반보다는 약간 감면해준다. 3%. 자, 이제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상속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농지는 2.3, 농지가 아니면 2.8. 자, 증여는 무조건 3.5로 간다. 비영리 사업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마지막 원시 취득까지 2.8%. 자, 그리고 이제 보충학습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넘기지 말고 3번이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내용을 한 번씩 언급을 하셔야 되니까 3번만 좀 보고 갑시다. 그래서 주택을 신축한 이유. 자, 내가 땅에다가 주택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시 취득은 몇 프로로 가는 거예요?
얼른 컨닝합시다. 신축 화살표 원시 취득 2.8%. 그러면 토지만 신축하면 아니 건물을 신축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에 딸린 부지까지 같이 원시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신축한 이후 끊으셔야 되겠죠.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자와 관련된 배우자 직계지속 사는 사람이 포함하는 거죠.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 그러니까 그 주택에 딸린 부지를 더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 주택에 딸린 것으로 보고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지만 법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거죠. 왜? 더 많이 걷고 싶어서. 그리고 취득세가 가장 많은 것이 몇 프로예요? 4%. 40하면 헷갈리니까 1000분의 40으로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100분율로 이제 4% 하시든지. 저기 40% 했다가 그냥 100분율 40% 가버리시면 어마어마하게 1억을 샀으면 4천만 원을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이것은 뭘로 간다? 일반 토지 취득으로 보고 1000분의 44%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원시 취득으로 보고 2.8% 100분의 28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문상은 좀 그럴듯하니까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 자체는 원시 취득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건물을 같이 이렇게 건물하고 같이 쌌을 때는 원시 취득. 네,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그거 한 이후에 별도로 토지를 구입할 때는 원시취득이 아니라 이것은 승계취득으로 보고 일반 토지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 들어온 거니까 체크하시고. 진짜 한 것 없는데 시간이 45분이 금방 넘어가네요. 교수님 땅을 샀잖아요. 네.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땅을 살 때 이전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 토지를 건축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애매하는 것 같아요. 이 특례세율을 우리가 지난번에 안 봤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1, 2분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에 좀 쉬었다가 이건 원시 취득이 아니에요. 이거 지워도 되냐? 또 안 나와요? 제가 제가 땅만 사고 땅값은 원시 취득이 아니죠. 이거 매도자까지 보고 계세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문제 5월달부터 그럼 그다음에 어쨌든 2개월 다시 지나야 되니까 땅은 원시 취득이 양도세 무난한 거 아니에요? 뒤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45분대 못 끊자고 하지 말아요. 5분이라도 더 하자고요. 5분 저희가 거의 있을 수 있는 공세폭이 쉴수 있는 어차피 배려 없는 수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그게 들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도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한 거니까 시청자들이 약속세 저희 아이들 근데 땅을 사서 금방 지불지 않아요. 땅을 사서 나왔다가 지불죠. 그때 뭘로 봐요? 마지막 날 수업 연장하는 거 학생이 여기서만 원시 취득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돼요. 한 번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선거하고 공부시켜서
이걸로 따라가다가 그때 그런 내통만큼 내는 이건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이 정도에 120만 원이 들으니까 나 이제 이제 다른 것도 다 하면 좋은데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물론 해야 될 것 같고 건물에 대한 건 부정한 거는 또 해줘야 돼. 민법이 좀 약하다고 민법은 딱 이렇게 한 부분씩 해갖고 좀 채권이 좀 들어온다면 채권 같은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부담돼요. 땅을 의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공유권 내니까 단지 거기는 의식. 전과목 다 듣기는 좀 근데 여기를 보면서 무슨 거랑 다안 다른 거 아니 그 학계로는 심할 때가 있을 때는 한번 듣고 지금은 내가 봤을 때 학계로는 중요한 건 다 넘어가 버리더만. 그게 그런 걸 잘 판단해갖고 중요수면 100만 원. 나머지는 수업으로 들어오고 개론 같은 거는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책으로만 아니 근데 그거는 수업은 섹션 얘는 나오고 와서 공유수면 매일 그게 이제 개론은 그 뭐냐 심할 때 한번 듣는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라니까 적은 없으니까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 과목을 다 듣다가는 시간 없다니까. 얘네들 말하는 건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멘붕에서 내고. 그때밖에 안 거기 되는데 45개나 처음에 문제 따던데. 그때밖에 안 돼. 문법도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국제법은 16문제 나오니까 여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해야지 안 보면